며칠 전 딸아이 곁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불쑥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아빠,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언제 와요? 기다리다 늙어버릴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게는 크리스마스가 마치 몇 주 간격으로 닥쳐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죠. 도대체 이 기이한 시간의 간극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잠깐. 이건 단순히 나이듦에 대한 감상적인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히 측정 가능한 과학적 현상입니다. 40을 넘긴 성인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무려 77%가 해가 갈수록 크리스마스가 더 빨리 돌아온다고 답할 겁니다. 77%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과거를 그리워하는 향수가 아닙니다. 차가운 데이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늙어감에 따라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가속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서 모종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것이 환영이라면 정체불명의 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사색의 끝에 다다르면 여러분은 아주 심오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막연히 생각하던 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강물이 아닙니다. 우주 어딘가에서 똑딱거리는 거대한 시계도 아니죠.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시간은 하나의 거대한 구축물입니다. 우리가 이제야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법칙들에 따라 당신의 뇌가 매 순간 조작하고 쌓아 올린 정교한 허구라는 뜻입니다. 그 기계장치가 작동하는 원리를 한번 엿보고 나면 다시는 벽에 걸린 시계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겁니다. 누구나 겪어봤을 아주 단순한 경험부터 시작해 봅시다. 낯선 곳으로 처음 운전해서 가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초행길에 친구의 집을 찾아 헤매던 때였을지도 모르겠군요. 당신의 시선은 낯선 거리, 표지판, 생소한 번지수를 쫓느라 바쁩니다. 모든 풍경이 날 것 그대로 당신에게 쏟아지죠. 그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느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땐 생각보다 꽤 멀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리, 똑같은 경로, 똑같은 교통량인데도 말이죠. 이상하게도 귀갓길은 훨씬 짧게 느껴집니다. 순식간에 도착한 것 같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도로가 물리적으로 줄어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차가 빛의 속도로 달린 것도 아니죠. 변한 건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미 한번 봤던 풍경이니까요. 새로움, 즉 참신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열쇠이자 가장 거대한 단서입니다. 당신의 뇌는 모든 순간을 공평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랬다간 엄청난 에너지 낭비가 될 테니까요. 대신 뇌는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이거 새로운 정보인가? 중요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나?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 뇌는 그 순간을 고화질 사진으로 남길지 아니면 대충 훑어보고 흘려보낼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어린아이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세상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매일매일이 미지의 세계와의 첫 만남이죠. 눈을 뜨면 새로운 모험이 기다립니다.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의 균형을 잡던 순간, 학교라는 낯선 공간에 들어서던 첫날, 하늘이 찢어질 듯 울리던 천둥 소리, 바닥에 처참히 떨어져 버린 아이스크림을 보며 세상이 무너진 듯 울었던 기억들. 뇌는 이 풍요롭고 선명한 디테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새겨 넣느라 과부하가 걸릴 지경입니다. 훗날 어른이 되어 그 시절을 회상하면 그 촘촘한 기억의 밀도가 마치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시간의 지평선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여름방학은 영원처럼 길었고 학창시절의 1년은 억겁의 세월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의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화요일과 이번 주 화요일이 얼마나 다릅니까? 작년과 올해는 또 얼마나 다를까요? 눈을 뜨고 이를 닦고 출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TV를 보다 잠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굴레는 무한히 반복되죠. 익숙한 건너뛰고 생략하고
스냅샷을 거의 찍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볼 때 그 기간의 길이는 오로지 남아있는 기억의 양으로 판단됩니다. 기억이 별로 없으니 짧았던 것으로 착각하고 기억이 많으면 길었던 것으로 인식합니다. 당신의 뇌가 자신의 나태한 기록 습관을 감추기 위해 당신을 속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건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죠. 자, 시선을 조금 비틀어 볼까요? 이 현상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 즉 수학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1800년대 독일로 거슬러 올라가 데버와 페이너라는 두 학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감각, 즉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빛, 소리, 무게, 그리고 촉각까지 말이죠. 데버는 아주 기발한 실험을 하나 설계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눈을 가리고 손에 줄을 쥐어준 뒤 물었습니다. 무게가 늘어난 게 느껴지면 말하시오. 그리고 그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1kg을 들고 있었다면 50g 정도만 더해도 무게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10kg을 들고 있을 땐 어땠을까요? 50g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했죠. 최소한 500g은 더해야 비로소 무거워졌다고 느꼈습니다.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더해야 하는 양은 이미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페이너는 이 발견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죠. 이 관계는 직선적인 비례가 아니다. 로그 함수를 따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감각이 세상을 압축된 눈금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짐을 들고 있을 땐 아주 작은 무게만 더해져도 그 존재감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반면 이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훨씬 더 큰 무게를 더해야만 겨우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의 강도는 실제 자극의 강도의 로그를 취하고 거기에 특정 상수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법칙을 시간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대입해 봅시다. 당신의 인생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의 물리적 자극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5살배기 아이에게 1년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경험의 20%에 해당합니다. 실로 거대한 양이죠. 존재 전체의 5분의 1이나 되니까요. 그 아이의 우주에서 1년은 그토록 장대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50세가 된 어른에게 1년은 어떨까요? 고작 인생의 2%에 불과합니다. 아주 미미한 조각. 계산해서 무시해도 좋을 오차범위 수준이죠. 똑같이 365일이 흐르고 똑같이 사계절이 순환합니다. 하지만 50년이라는 거대한 세월을 배경으로 두면 그 1년은 흔적조차 희미해집니다. 데버와 페이너의 법칙을 시간 자체에 적용하면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예측이 나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로그 곡선을 그린다는 것이죠. 삶의 초반부 그 몇 년은 연겁처럼 길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다 나이를 먹을수록 1년이 전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며 시간은 가속도가 붙은 듯 점점 더 빠르게 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섬뜩한 점은 이 수학적 계산이 수백만 명이 호소하는 주관적인 경험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 뒤엔 냉철한 수식이 버티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위해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10살이라면 1년은 인생의 1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50살이 되면 1년은 고작 2%로 쪼그라들죠. 시계바늘은 똑같이 움직였는데도 말입니다. 감각적으로 따져보면 50살의 1년은 10살 때보다 무려 5배나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 운 좋게 장수하여 80살이 된다면 1년은 고작 인생의 1.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보다 시간이 16배나 빠르게 증발해버리는 셈이죠. 이건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물리학입니다. 무게, 밝기, 소리의 크기를 처리할 때 쓰는 압축 알고리즘을
당신의 뇌가 시간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수님, 그건 심리학 이야기 아닙니까? 약속했던 물리학은 어디 갔죠? 라고 묻고 싶으시겠죠?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의 실제 하드웨어, 즉 뇌의 물리적 구조와 연결하는 아름다운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연속적인 영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눈동자는 도약 안구 운동, 즉 사카드라고 불리는 짧고 툭툭 끊어지는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그 짧은 떨림 사이사이 눈은 잠시 멈춰서서 정보를 받아들인 뒤 다음 지점으로 훌쩍 건너뜹니다. 고정, 점프, 고정, 점프. 뇌는 이 수많은 스냅 사진 조각들을 꼬매어 마치 끊김없는 영화처럼 매끄러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매혹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안구 운동의 속도조차 변한다는 겁니다. 갓난아기들은 한 곳을 응시하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동자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나요? 그 작은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세상이라는 거대한 데이터를 탐욕스러울 만큼 빠르게 들이마십니다. 머릿속 앨범에 수천 장의 사진을 찍어 남기는 과정이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시선이 한 곳에 머무는 시간이 점차 길어집니다. 눈동자의 그 경쾌했던 도약 운동이 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뇌 속의 신경망은 미로처럼 복잡해지는 동시에 낡아갑니다. 눈이 포착한 빛이 뇌에 닿기까지 그 여정은 점점 더 고단하고 길어지죠. 감각의 제국 전체가 서서히 아주 무겁게 가라앉는 것입니다. 듀크 대학교의 기계공학자 아드리안 베장 교수는 이 현상에서 인간의 존재를 관통하는 시적인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시간 감각을 영화 필름에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젊음의 계절을 지날 때 뇌는 매 초마다 엄청난 양의 프레임을 캡처합니다. 마치 최신형 시네마 카메라처럼 1초에 60프레임 이상을 담아내죠. 세상의 흐름은 더할 나위 없이 매끄럽습니다. 찰나의 순간조차 밀도가 높습니다. 수많은 기억의 스냅샷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기에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1초는 아주 풍요롭고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화가 찾아오면 당신의 뇌는 이제 1초에 겨우 10프레임 정도밖에 담아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벽시계의 물리적인 1초는 똑같이 흐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이미지는 턱없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마치 프레임이 뚝뚝 끊기는 오래된 무성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벽에 걸린 시계가 빨라진 게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카메라 셔터가 느려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때문에 인생은 가속 페달을 밟은 듯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감각하는 빈도가 듬성듬성해진 탓입니다. 포착된 순간들이 줄어드니 우리의 주관적인 시간은 압축될 수밖에요. 잠시 멈춰서 이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호기심 많은 12살 아이에게 들려주듯 설명해 보겠습니다. 손바닥만한 플립북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페이지마다 그림을 조금씩 다르게 그려놓고 엄지손가락으로 휘리릭 넘기면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그 마법 같은 공책 말입니다. 종이 장수가 많을수록 그 손 안의 영화는 더 부드럽고 더 길게 상영될 겁니다. 어린 시절 당신의 뇌는 아주 부지런한 화가였습니다. 플립북의 모든 페이지마다 정교한 그림을 꽉 채워 그려 넣었죠. 하루하루가 수십, 수백 장의 그림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책장을 넘기면 두툼한 종이 뭉치가 손에 잡힙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길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뇌는 게을러집니다. 매일이 반복되니 정말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굳이 붓을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뇌는 굳이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도 당신의 플립북은 고작 몇 페이지 안 되는 얇은 두께로 남습니다. 그걸 넘겨보면 어떻겠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리겠죠? 당신 마음속 플립북의 두께, 바로 그것이 당신이 기억하는 시간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이제 좀 와 닿으시나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실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시간 지각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궁금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게 진짜일까? 뇌가 정말로 슈퍼히어로처럼 빠르게 정보를 처리한 걸까? 아니면 나중에 기억을 재구성할 때 생긴 착각일까? 그래서 그는 과학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무모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원자들을 모집해서 15층 높이의 타워 꼭대기에서 아래로 던져버린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로요. 스케드 다이빙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자유낙하 실험이었죠. 안전장치 없이 그저 그물망 하나 믿고 등을 돌린 채 허공으로 몸을 던집니다. 약 2.5초 동안에 완전한 추락.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이글먼은 떨어지는 사람들의 손목에 특수 장치를 채웠습니다. 그 장치는 평상시라면 도저히 읽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숫자를 번쩍이며 보여주었습니다. 가설은 간단했습니다. 만약 공포 속에서 시간이 정말 느려진다면 낙하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 빠른 숫자가 또렷하게 읽혀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 영화 속 슬로모션처럼 감각이 예리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아니요 였습니다. 지원자들은 끝내 그 숫자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추락하는 동안 뇌의 정보 처리 속도, 즉 해상도는 전혀 높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땅에 내려온 뒤 그들에게 떨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나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실제 시간보다 36%나 더 길게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기억만 늘어난 셈이죠. 도대체 우리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추락하는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의 흐름 자체가 물리적으로 느려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뇌가 초당 더 많은 프레임을 찍어낸 게 아니니까요. 그저 공포라는 그 강렬한 감정이 기억의 필름 위에 평소보다 훨씬 더 짙고 촘촘하게 새겨졌을 뿐이죠. 그리고 훗날 우리가 그 순간을 다시 꺼내어 회상할 때 그 빽빽하게 박힌 디테일들이 마치 시간이 늘어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공포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재가 아니라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거의 시점에서 만들어진 환상이라는 사실이죠. 뇌가 기억을 깊고 선명하게 조각할수록 나중에 그 시간을 되감아 볼 때 더 길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늙어가는 시간의 비밀과 맞닿아있습니다. 낯설고 감정적이며 충격적인 경험일수록 기억의 층위는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서 그 시간은 더 길게 살아남죠. 어린 시절이 바로 그런 경이로운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의식적으로 깨트리지 않는 한 그저 무미건조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믿음 하나를 산산조각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라지는 이유가 단지 우리가 너무 바빠서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이 얽매이고 대출금을 갚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길가에 핀 장미꽃 한 송이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다고 말이죠. 삶이 정신없이 돌아가니 시간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인과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정반대죠.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시간이 가장 느리게 흐르던가요? 바로 지루함입니다. 무의미한 회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격식의 초침을 노려볼 때 시간은 가혹하리 많지 더디게 기어갑니다. 1분이 초가 고문 같고 흘러가는 찰나의 순간들이 뼈저리게 느껴지죠. 반대로 무언가에 미친 듯이 몰입하고 즐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시간은 증발해버립니다. 몇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고개를 들어보면 어느새 자정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바쁨이 시간을 빠르게 만드는 범인이라면 바쁜 시기는 겪을 때는 짧게 느껴지더라도 돌아볼 때는 길게 느껴져야 이치에 맞습니다. 반대로 지루했던 시간은 겪을 땐 영겁 같아도 추억할 땐 짧아야 하죠. 연구 결과도 정확히 이와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역설 혹은
휴가의 역설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매일 새로운 풍경을 마주할 때, 미지의 공간을 탐험할 때, 그 순간의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하루가 눈 깜짝할 새 사라지죠. 하지만 훗날 여행에서 돌아와 그 시간을 복귀해보면 풍성하게 채워진 기억 덕분에 마치 영원처럼 긴 시간을 보낸 듯한 충만함이 남습니다. 반면 집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루한 일주일은 어떤가요? 견디는 동안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허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기억할 만한 알맹이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억은 한 점으로 압축되어 소멸해버리죠. 지난주에 뭐 했어?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글쎄 별거 없었어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흐릿한 공백만이 남습니다. 결국 인생의 속도란 당신이 얼마나 바쁜지가 아니라 얼마나 새로운 자극에 노출되었는지, 내 속에 얼마나 새롭고 복잡한 신경회로의 패턴을 그려냈는지, 당신의 인생이라는 플립북을 얼마나 두껍게 채웠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매혹적인 조각, 회고 절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심리학자들은 노인들에게 지나온 삶의 기억들을 무작위로 꺼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말이죠. 그리고 그 기억들을 연령별로 나열해 보니 기이한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산봉우리가 솟아오른 겁니다. 바로 15살에서 25살 사이의 구간입니다. 사람들은 유독 이 시기의 기억을 압도적으로 많이 끄집어냅니다. 늦은 사춘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이어지는 그 시절 말이죠. 단순히 오래된 기억이 잊혀진다는 망각곡선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 시기에 무슨 마법이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처음이라는 단어가 지배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생애 첫 입맞춤, 첫 직장, 부모 품을 떠난 첫 독립, 그리고 처음 4명이로 된 자동차, 가슴 찢어지는 첫 이별과 세상에 홀로 선 듯한 자유의 천막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살아있었고 뇌는 그 모든 강렬한 자극을 미친 듯이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대부분에게 15에서 25 사이의 그 10년은 인생의 그 어떤 시기보다도 길고 찬란했던 대서사시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늘어진 게 아닙니다. 30이 넘어서도 내가 미친 듯이 새로운 기억들을 쌓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토록 설레던 처음의 순간들은 점차 줄어듭니다. 삶은 지루한 쳇바퀴가 되고 기억들은 희미한 덩어리로 뭉개지며 시간은 가속 페달을 밟은 듯 빨라지죠.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우리를 구원할 희망이 남아있으니까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 머릿속 깊은 곳, 그 내밀한 화학적 우주로 돌려봅시다. 아주 흥미로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파민이라는 분자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들 쾌락의 호르몬, 보상의 화학물질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도파민의 본질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무언가를 갈망하는 기대감, 낯선 것과의 조우, 그리고 배움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거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마주할 때, 세상이 당신의 예측을 보기 좋게 빗나가는 순간 도파민은 폭발적으로 솟구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시간을 느끼는 감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 활동이 활발할 때 뇌 속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1초라는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째깍거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부의 찰나가 촘촘해지니 물리적인 일부는 마치 영겁처럼 길고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도파민의 불꽃이 사그라들면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죠. 째깍거리는 소리는 줄어들고 시간은 순식간에 압축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보면 이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시간 감각에 심각한 왜곡을 겪습니다. 그들의 내면 시계는 아주 느리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흐른 시간을 실제보다 훨씬 짧게 착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늙어갈 때 이 도파민은 어떻게 될까요? 슬프게도 줄어듭니다. 시스템은 무뎌지고
뇌는 더 이상 예전만큼 도파민을 뿜어내지 않습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여야 할 수용체들마저 감각을 잃어가죠. 이 세태야말로 나이 들수록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고 느끼는 주관적 가속도의 원인입니다. 단순히 기억력이나 집중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 속에 존재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의 문제입니다. 매 순간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 내면의 메트로놈이 세월과 함께 점점 더 느리게 박자를 타고 있는 겁니다. 내 박자가 느려지니 상대적으로 바깥 세상은 미친 속도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요. 이 감각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사고 실험을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경 처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계 장치가 있다고 말이죠. 다이얼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한쪽으로 돌리면 당신의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빨라집니다. 사고는 날카로워지고 세상의 모든 디테일이 눈에 박히듯 들어옵니다. 물리적인 1초 동안 수많은 찰나를 경험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다이얼을 돌린다면 뇌의 회전은 느려집니다. 생각은 늪에 빠진 듯 무거워지고 바깥 세상의 시간에 비해 내면의 처리는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자, 이제 다이얼을 느림에 맞춰놓고 방을 가로지르는 누군가를 바라본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는 걸음걸이로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처리 속도는 한참 뒤처져 있죠. 당신의 눈에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마치 빨리 감기를 한 것처럼 비현실적인 속도로 휙 지나가 버릴 겁니다. 당신이 겨우 생각 하나를 떠올리는 그 짧은 사이에 그들은 이미 저만치 가버렸으니까요. 노화란 바로 이런 겁니다. 누군가 당신 몰래 다이얼을 느림 쪽으로 돌려놓는 것이죠. 아주 극적으로,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매년 조금씩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입니다. 처리 속도는 떨어지고 시선의 이동은 굼뜨게 되며 신경회로는 낡아갑니다. 도파민의 빛이 희미해질수록 조금도 변하지 않은 바깥 세상은 야속하게도 점점 더 빨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다른 우주로 늙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주는 그대로입니다. 단지 당신이 그 우주를 바라보는 지각의 창이 늙어버린 것 뿐이죠. 물리학자로서 이 사실은 저를 깊은 고뇌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불안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란 객관적이고 저 바깥 세상에 확고하게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계는 무심하게 똑딱이고 초침은 돌아가며 세월은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우리는 그저 그 흐름을 멍하니 지켜보는 관찰자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짐거들이 말해주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 그것은 사실 우주가 아닌 우리 뇌가 빚어낸 정교한 환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의 건축물은 수많은 외부 요인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왜곡되죠. 낯선 경험, 격렬한 감정, 몰입의 깊이, 나이의 무게, 그리고 체온이나 약물 같은 생리적 변화에 따라서 말입니다. 시간은 관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의 결과물이죠. 그렇다면 객관적인 물리적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물론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변함없이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시계추는 똑같은 박자로 흔들리고 우주의 물리법칙은 냉정할 만큼 정확하게 작동하죠. 외부 세계에는 분명 고유한 시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실제하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시간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신경세포들이 엮어낸 구조물이자 내가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은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이가 누구인지,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에 따라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실이 던지는 의미는 실로 심오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본질을 꿰뚫는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같은 노을을 바라보는 아이와 노인은 결코 같은 찰나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망막에 닿는 빛의 입자는 같고 눈앞의 물리적 현상 또한 동일하지만 그들이 감각하는 시간의 길이와 경험의 질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머물러도 서로 다른 시간의 우주를 유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을 하나 해보려 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플립북을 기억하시나요? 페이지 두께가 지나간 시간의 무게를 결정한다는 그 비유 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그 페이지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펜을 쥐고 있습니다. 물론 뇌가 늙어가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젊은 날 솟구치던 도파민을 그대로 되살릴 수도 없겠죠. 아기의 눈처럼 빠르고 예민하게 세상을 담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움이라는 변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쳇바퀴 같은 일상을 부수고 낯선 자극 속에 자신을 던져보십시오. 배우지 않았던 기술을 익히고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모르는 이와 눈을 맞추세요. 당신의 뇌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버리는 겁니다. 진정 새로운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뇌는 벨을 켜고 집중합니다. 정보를 깊이 새겨놓고 새로운 신경망의 지도를 그려내죠. 바로 그 과정이 기억을 만듭니다. 아주 밀도 높고 풍성한 기억의 지층을 말이죠. 훗날 뒤돌아보았을 때 시간이 묵직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기억들입니다. 실제로 노년에도 왕성한 정신활동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른바 슈퍼에이저라 불리는 이들을 연구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동년배보다 훨씬 더 선명한 시간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말이죠. 신경세포의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끊임없는 호기심과 새로움이 그 충격을 무디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시간의 감각을 지키고 싶다면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은 바로 무미건조한 반복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찍어내는 것이죠. 배움을 멈추고 탐험을 포기하고 감탄을 잃는 순간 뇌는 기록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플립북은 얄팍해지고 수년의 세월이 단 몇 주처럼 허무하게 증발해버릴 겁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마 물리적인 시간, 진짜 물리학, 상대성 이론, 시공간의 구조 같은 것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절대적인 척도가 아님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죠. 당신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중력이 얼마나 강한 곳에 있는지에 따라 시간의 강물은 다른 속도로 흐릅니다. 우주정거장에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의 우리보다 아주 미세하게 더디게 늙어갑니다. 블랙홀 근처의 시간은 멀리 떨어진 곳에 비해 기어가듯 느리게 갑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속도나 중력장 안에서 이런 상대론적 효과는 먼지처럼 미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화살처럼 스쳐가는 현상은 물리학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현상의 진원지는 오로지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시공간의 휘어짐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회로가 휘어지는 방식과 관련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더 흥미롭고 철학적이지 않나요? 물리학은 객관적 시간이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뇌과학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마음이 느끼는 주관적 시간 또한 상대적이라고 말이죠. 시간과 공간, 그 둘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관찰자의 시선에 따라 유연하게 춤을 춥니다. 하지만 시간이 왜곡되는 방식과 그 이유는 공간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수많은 상대성 속에 갇혀 살아가지만 정작 그 의미를 깊이 마주할 기회는 드물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이 가속한다는 그 서늘한 감각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진실이며 측정 가능한 현상입니다. 여기엔 최소한 세 가지의 거대한 힘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율의 마법입니다. 살아온 날들이 쌓일수록 그 위에 더해지는 1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캔버스에서 1년이 차지하는 면적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이죠. 감각을 지배하는 베버 페이너의 법칙은 소리나 빛뿐만 아니라 흐르는 시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기억의 잔상 효과입니다. 일상의 새로움이 희미해질수록 뇌는 더 이상 세세한 기록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훗날 뒤돌아보았을 때 저장된 장면이 드문드문하다면
시간은 압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억이 얇아진 곳에서 시간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는 신경망 하드웨어의 변화입니다.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눈동자가 움직이는 사카이드 시간은 길어집니다. 도파민의 파도는 잦아들고 당신이 새삼을 포착해내는 초당 프레임 수는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내면의 시계바늘은 점점 느리게 걷는데 변한 것 없는 바깥 세상은 마치 고속열차처럼 당신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요인들은 서로 얽히고 설키며 그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이것들은 결코 별개의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우리를 같은 결말을 향해 밀어붙이고 있죠. 어린 시절의 여름방학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게 하고 어른이 된 우리 시간은 눈 깜짝할 새 흐릿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공모자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습니다. 이 현상의 근원이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는 없어도 저항할 수는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반복과 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낯선 것을 쫓으십시오. 호기심을 잃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십시오. 제 안의 차가운 물리학자는 이 모든 것을 단지 수식으로 환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제 안의 따뜻한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유한한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이라는 것을요. 무엇을 눈에 담고 무엇을 기억에 새길 것인가? 우리네 인생이라는 플립북을 어떤 그림들로 채울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내가 시간을 엮어내는 작업을 멈추는 그 순간 남는 것은 오직 기억뿐입니다. 타인의 마음속에 남겨진 당신의 흔적, 그 기억의 풍요로움, 그 생생한 색채와 묵직한 무게감,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깊이 세상을 바라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성적인 삶은 희미한 발자국만을 남길 뿐입니다. 호기심과 탐험, 그리고 세상과의 깊은 교감만이 영혼에 선명하고 깊은 각인을 남깁니다. 그러니 시간이 도둑처럼 달아나게 두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관찰하고 낯선 세계로 뛰어드십시오. 패턴을 부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물론 해는 저물고 시계는 계속해서 째깍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계장치의 더 깊은 심연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무심코 지나치던 세상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오드볼 효과라고 불리는 아주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현상을 이야기해 드리죠. 참으로 아름다운 실험입니다. 과학자들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찰칵, 찰칵, 찰칵. 지루할 정도로 같은 장면이 이어지다 불현듯 전혀 다른 이미지가 튀어나옵니다. 바로 오드볼, 이질적인 존재죠. 여기서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훨씬 더 길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독특한 그림이 더 오래 떠 있었다고 증언하지만 사실은 착각입니다. 물리적 시간은 같았지만 감각의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난 것입니다. 뇌는 그 순간을 더 깊이 새기고 더 치열하게 정보를 처리하며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폭발적인 신경활동이 바로 시간이 길게 늘어나는 듯한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뇌가 보여주는 지독한 효율성의 결과죠. 자극이 반복되면 뉴런은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복 억제라고 부릅니다. 반응의 강도를 낮추는 겁니다. 이미 아는 것에 왜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겠습니까? 마치 뇌가 이렇게 거만하게 말하는 것 같죠? 그래, 알아. 봤던 거야. 다음으로 넘어가.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순간 비상벨이 울립니다. 뉴런이 점화되고 주의력이 곤두서며 기억이 깊게 새겨집니다. 그 마찰 속에서 주관적인 시간은 팽창하죠. 자, 이것이 노화의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에게 세상은 기이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모든 것이 난생 처음이니까요. 매일이 충격과 경의의 연속입니다. 뇌는 항상 초긴장 상태로 정보를 처리하고 기록하며 찰나의 순간을 길게 늘어뜨립니다. 반면 어른의 세계는 어떤가요? 대부분이 반복입니다.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사무실, 건조한 대화들. 뇌는 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무시하고 압축하고 시간이 소리 없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둡니다. 이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기능이죠. 뇌는 효율을 추구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려는 처절한 노력이죠. 하지만 그 효율성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주관적으로 증발해버리는 것이니까요. 이 최상적인 상실을 피부로 느끼게 해줄 사고 실험을 하나 제안하죠. 완벽하게 똑같은 쌍둥이를 상상해 봅시다. 20살이 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쌍둥이 A는 폭풍 같은 삶을 택합니다. 쉴 새 없이 세상을 유랑하죠. 몇 달마다 바뀌는 낯선 나라, 새로운 직업, 새로운 연인, 숨막히는 도전들. 그녀는 끊임없이 배우고 놀라며 뇌 속에 날것의 경험을 새겨 넣습니다. 반면 쌍둥이 B는 고요한 삶을 택합니다. 나고 자란 동네, 익숙한 직장, 예측 가능한 일상.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녀는 편안합니다. 안전하지만 뇌에 새겨지는 것은 거의 없죠. 자, 이제 시계를 돌려 60살이 된 그들을 봅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지나온 삶을 회상합니다. 쌍둥이 A에게 지난 40년은 거대한 대륙처럼 광활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겪어낸 그 방대한 삶의 부피가 믿기지 않을 정도죠. 그녀의 시간은 밀도가 높고 꽉 차 있으며 묵직합니다. 하지만 쌍둥이 B에게 지난 40년은 찰나의 잔상 같습니다. 그녀는 10년 단위조차 구분하기 힘들어합니다. 내 시간이 다 어디로 갔지? 엊그제 20살이었는데 눈 떠보니 60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증발해버렸죠.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40년, 똑같은 시계의 째깍거림이었지만 영혼이 느낀 시간의 길이는 잔인할 만큼 달랐던 겁니다. 물론 쌍둥이 B의 삶이 헛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소소한 기쁨과 안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떠돌이인 A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깊은 관계의 뿌리를 내렸을 수도 있죠. 모든 선택에는 등가 교환이 따르니까요. 하지만 순수한 주관적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라 온몸으로 감각한 삶의 총량을 따진다면 새로움이 언제나 압승을 거둡니다. 여기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감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당신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희망할 때 시간은 더디게 기어갑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이나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학생의 마음을요. 미래는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기다림의 1분 1초가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하지만 딱히 기다릴 것이 없는 삶이라면 어떨까요? 미래가 현재의 복사판일 뿐이라면 시간은 붕괴합니다. 흐름을 표시할 이정표가 없으니까요. 마일스톤도 랜드마크도 없는 그저 똑같은 풍경이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 같죠? 아이들에게는 기다릴 게 넘쳐납니다. 생일, 명절, 그리고 여름방학이라는 해방감까지. 학교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 다가오는 주말의 해방감, 그리고 손꼽아 기다리던 드라마의 다음 에피소드까지. 어린 시절의 달력은 이처럼 가슴 뛰게 하는 약속들로 빼곡히 채워진 보물지도와도 같았습니다. 그 설렘의 밀도가 시간의 간격을 무한히 늘려놓곤 했지요. 기다림조차 달콤한 고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의 시간은 어떤가요? 새로운 설렘은 증발해버렸습니다. 주말이 찾아오지만 그저 지난주와 똑같은 무채색의 반복일 뿐입니다. 간신히 떠난 휴가조차 일상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장소만 바뀐 뻔한 연장선이 되곤 하죠. 삶의 지평선 위로 가슴 뛰게 하는 사건들은 점점 사라지고 인생의 이정표들은 희미해져 갑니다. 그렇게 시간은 아무런 특징도 없는 황무지 같은 미래를 향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붙잡을 철학적 단서를 발견합니다. 기다림의 대상을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달력의 빈칸은 채우십시오. 낯선 곳으로의 여행, 오래된 법과의 재회, 혹은 수개월 뒤에 열릴 공연 티켓을 미리 예매하는 겁니다. 당신의 영혼에게 설렘이라는 먹이를 던져주세요. 그 기다림의 순간 속에서 비로소 시간은 다시금 느리게 흐르기 시작할 테니까요. 이제 심리학자들이 시간의 랜드마크라 부르는 매혹적인 개념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거친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처럼 특정 사건들은 우리 기억 속에서 단단한 닷새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날카롭게 솟아올라 혼란스러운 과거를 정돈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구심점이 되어주죠. 보편적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학사모를 던지던 졸업식, 영혼을 맹세하던 결혼식 같은 순간들이 바로 그 랜드마크입니다. 첫 아이의 울음소리, 낯선 도시로의 이사, 인생을 건 이직,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상실의 순간들 말입니다. 이 사건들은 너무나도 강렬한 중력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주변에 다른 작은 기억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었지. 혹은 시카고로 막 이사했을 때였어. 라고 말하듯이요.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 해였을 거야. 랜드마크가 많다는 것은 곧 당신의 기억이 서재의 책들처럼 잘 정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시절과 시절 사이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지나온 과거의 부피가 훨씬 더 묵직하고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하지만 여기 서글픈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나이테가 늘어갈수록 이 시간의 이정표들은 가뭄든 숲처럼 희소해집니다. 청춘의 시절엔 소나기처럼 쏟아지던 사건들이 말이죠. 매년 새로운 마일스톤을 세우던 시절을 지나 중년의 고개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그 랜드마크들은 듬성듬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 하나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 무미건조한 시간들이 수년째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이정표가 사라진 황야에서 시간 감각은 길을 잃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 뒤엉켜버립니다. 과거는 형체를 잃고 마치 안개처럼 희미해져 갑니다. 사건의 순서는 뒤죽박죽이 되고 긴 세월이 한 점으로 압축되어 버리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랜드마크를 세워야만 합니다. 분명히 당신에게 거대한 사건을 던져주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기억의 건축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 뇌리에 박힐 만한 특별한 사건을 인위적으로 조각해내십시오. 생일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낯선 경험에 도전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시간 위에 표식을 남기십시오. 당신의 뇌가 기억이라는 옷을 걸어둘 수 있는 튼튼한 옷걸이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앞서 잠시 언급했던 회고절정, 즉 레미니선스 범프의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회고절정 현상은 인간 기억의 신비를 보여주는 가장 경이로운 증거입니다. 수십 년의 연구, 그리고 모든 문화를 초월하여 이 현상은 소름 끼칠 만큼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40이 넘은 누군가에게 지나온 삶을 회상해보라고 청해보십시오. 그럼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기묘한 패턴을 그려낼 것입니다. 10대에서 30대 사이의 기억은 산맥처럼 솟아올라 있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마치 황량한 사막처럼 기억이 메말라 있는 현상 말이죠.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자아의 탄생과 연결짓습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격동의 시기입니다. 가슴 시린 첫사랑, 부모 품을 떠난 첫 독립, 그리고 내 인생을 결정짓는 진로와 관계에 대한 무거운 선택들. 이 경험들은 훗날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아와 얽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를 규정하는 기억들, 자아정의 기억이기에 뇌리에 영원히 각인되는 것입니다. 반면 새로움의 힘에 주목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0대에서 30대라는 구간은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처음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최초의 충격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뇌는
처음을 귀빈처럼 특별 대우하여 저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생물학적인 뇌의 구조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가 20대 중반 무렵까지도 여전히 성장과 완성을 향해 치열하게 공사 중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쩌면 그 시절 찰나를 영혼으로 바꾸는 우리 뇌의 기록 장치가 가장 완벽하게 작동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아직 굳지 않은 연한 신경조직 위에 새겨진 기억들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는 힘이 남다른 법입니다. 마치 젖은 시멘트 위에 쓴 글씨가 굳어버린 콘크리트 위에 쓴 것보다 더 깊고 선명하게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생물학적 활력, 세상의 새로움, 그리고 자아의 형성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공모하여 우리가 청춘이라 부르는 그 10년을 특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돌이켜보면 그 어떤 시기보다 길고 풍요로웠던 시간으로 말이죠. 하지만 제 가슴을 진정으로 아리게 하는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회고절정 현상이 청춘을 그토록 길게 느껴지게 만드는 이유라면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이 찰나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유 또한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년기를 영원처럼 늘려주던 그 마법 같은 기제가 어른의 시간을 순식간에 증발시키는 범인이라는 뜻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내주어야 하죠. 우리 뇌에는 청춘을 위한 시계와 성인을 위한 시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시간 측정 시스템만이 존재할 뿐이고 그것은 새로움과 강렬한 감정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의미에 반응하여 작동합니다. 젊은 날에는 이 모든 재료가 차고 넘치죠. 반면 어른의 삶은 치열하게 저항하지 않는 한 이 재료들이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뜬금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잠이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기억을 단단하게 굳히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겪은 수많은 경험 중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고 단기 저장소에 있던 기억을 영구 보존실로 옮기는 작업이 이때 이루어지죠. 잠은 제대로 못 잔다는 건 이 기록 과정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경험들이 머릿속에 달라붙지 못하고 흘러내려 버리는 겁니다. 플립북의 페이지를 연필로 그렸다가 아침이 오기도 전에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꼴이죠.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깊은 잠은 줄어들고 꿈을 꾸는 렘 수면 단계도 짧아집니다. 잠은 조각나고 끊어지기 일쑤죠. 기억을 굳히는 공정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즉, 노년에 접어들어 아무리 새롭고 놀라운 경험을 한다 해도 젊은 시절의 뇌처럼 선명하게 그 순간을 각인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을 추억으로 바꾸는 기계장치 자체가 녹슬어 버린 셈이죠. 기록이 흐릿해지면 플립북은 얇아지고 시간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운동선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잠과 시간 감각 사이에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선수가 경기장에서 마치 시간을 늘려 쓰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코치들은 목격해왔죠. 날아오는 공이 슬로모션처럼 느리게 보이고 반응 속도는 날카로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수면은 각성 상태를 지배하고 작성 상태는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샘플링 속도를 결정하며 이 속도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실질적인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잠은 중요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인생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수면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깊은 잠은 선명한 기억을 만들고 선명한 기억은 인생이라는 플립북을 두껍게 만듭니다. 격시계의 초침은 똑같이 움직일지라도 책이 두꺼워질수록 당신이 체감하는 삶의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테니까요. 자, 이제 아직 다루지 않았던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문화적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연구 결과들의 대부분은 서구에 교육받은 산업화된 사회, 즉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심리학계에서도 최근 이러한 표본이 인류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가속하지 않는 문화권이 존재할까요? 삶을 조직하는 방식에 따라 시간의 압축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걸까요? 증거가 명확하진 않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단서는 발견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유대감이 끈끈하게 유지되는 사회, 대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며 공동체의 의식과 전통에 깊이 뿌리박은 사람들은 파편화된 개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보다 시간의 수축을 훨씬 덜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전통이 시간의 흐름 속에 뚜렷한 이정표를 세워주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단조로운 일상에 쉼표를 찍고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필연적인 새로움을 만들어내니까요. 축제의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오지만 그 풍경이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축제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죠. 낯선 얼굴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익숙했던 이들은 떠나갔으며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는 연속성이 존재하지만 그 연속성의 틈바구니에서 변화는 꿈틀댑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가 강렬하게 각인하는 것은 평온함이 아닌 바로 그 변화의 순간들입니다. 핵가족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 갇힌 현대 서구식 삶을 들여다봅시다. 개인의 성취에만 몰두하고 영혼 없는 자극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이 환경은 어쩌면 시간을 무자비하게 압축해버리는데 최적화된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가슴을 뛰게 할 새로움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의미 있는 변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뇌는 서서히 무감각해져 갑니다. 기억을 기록하는 내면의 시스템이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고 그 틈을 타 시간은 쏜살같이 달아나 버리죠. 물론 지금 당장 문명을 등지고 깊은 산속의 전통마을로 들어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옛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던 구조 속에 어떤 지혜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의식과 모임들, 그리고 계절처럼 예측 가능하면서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다채로운 변주를 만들어내는 전통의 순한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대의 광적인 속도감이 앗아간 시간의 밀도를 다시금 촘촘하게 채워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흩어진 이야기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선명한 그림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유를 돕기 위해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하죠. 연구자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정확히 2분이 지났다고 느껴질 때를 가늠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속으로 숫자를 세다가 대기 10초가 흘렀다고 확신하는 순간 버튼을 누르는 간단한 실험이었죠. 15살에서 29살 사이의 젊은 참가자들은 평균 150초가 지난 후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꽤 정확했죠. 그들의 내면 시계는 현실 세계의 시간과 거의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50살에서 89살 사이의 장년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평균 87초 만에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들의 감각으로는 이미 2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고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1분 30초 남짓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내면 시계바늘이 너무 빨리 돌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이 너무 느리게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외부의 물리적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이 쌓아 올리는 내면의 시간 조각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마음속으로 120을 세웠을 때 세상의 시계는 겨우 87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과거를 회상할 때 생기는 기억의 착각이 아닙니다. 현재를 느끼는 시간의 지각 그 자체에 근본적인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늙어가는 뇌 속에서 시간을 지휘하는 내면의 박동기가 젊은 날과는 다르게 뛰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 현상은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존재, 바로 도파민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이라는 곳에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뉴런들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병입니다. 그 증상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근육이 굳어지며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시간 지각의 왜곡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시간의 길이를 실제보다 짧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직 시간이 그만큼 흐르지 않았는데도 지났다고 착각하거나 내면의 시계가 현실보다 느리게 걷는 현상을 겪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혹적인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도파민 수치를 높여주는 약물을 투여하면 뒤틀렸던 시간 감각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느릿했던 내면의 시계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하죠. 시간 예측이 다시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파민이 단순히 쾌락이나 동기부여, 보상에만 관여하는 화학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웅변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당신이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게 만드는 생체 기계 장치의 핵심 부품입니다. 당신 영혼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그 찰나의 순간들은 본질적으로 도파민이 쏘아올린 신경학적 불꽃놀이인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그 찬란했던 도파민 시스템은 서서히 빛을 잃고 쇠퇴해 갑니다. 파킨슨병처럼 급격하게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해마다 시계는 늦어집니다. 시간은 압축되고 세상의 속도는 야속하리만치 빨라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돌려 조금 뜻밖의 주제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의 체온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세기 초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드슨 호글랜드라는 연구자가 겪은 아주 기묘한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그의 아내는 독감에 걸려 펄펄 끓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호글랜드가 잠시 방을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아내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혼자 둔 거냐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 그가 자리를 비운 건 고작 몇 분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헛소리로 치부했겠지만 과학자였던 호글랜드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놓치지 않고 실험을 감행했죠. 아내의 열이 오르내리는 틈을 타 그녀가 체감하는 시간의 흐름을 온도별로 측정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름 돋는 규칙성을 발견해냈습니다. 체온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녀 몸속의 시계는 미친 듯이 빨리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고열 상태에서 아내는 시간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실제로는 1분이 흘렀는데 그녀의 감각 속에서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진 것이죠. 물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화학 반응의 속도는 빨라지니까요. 만약 우리의 의식이라는 시계가 뇌세포의 화학적 진동이나 신경의 박동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뜨거워진 뇌는 더 빠른 템포로 시간을 조각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이후 수많은 연구들이 이 서늘한 진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체온을 높이면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시간은 가속합니다. 반대로 체온을 낮추면 시간은 끈적하게 늘어집니다. 더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느끼고 추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시간을 훨씬 길게 느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도대체 이게 늙어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인류의 평균 체온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기록들을 비교해보면 현대인은 1800년대 중반의 사람들보다 섭씨 0.6도 정도 더 차가운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측정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오차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변화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한 개인의 삶을 들여다봐도 나이가 들수록 체온은 미세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의 육체는 젊음보다 조금 더 서늘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는 것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원인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요인들이 뒤엉켜 있어 하나만 콕 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이건 거대한 인생의 테피스트리를 이루는 실 한 가닥이자 복잡한 방정식에 숨겨진 변수임은 틀림없습니다. 체온, 신진대사, 신경활동, 도파민, 기억, 그리고 주의력까지 이 모든 요소가 서로 얽히고 설켜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시간 감각을 끊임없이 왜곡합니다. 제가 이 주제에 이토록 매료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부품 때문도 아니죠. 거대하고 유기적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해가듯
이 시스템도 변합니다. 시각의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죠. 아직 할 이야기가 더 남았습니다. 우리의 눈은 단순히 빛을 받아들이는 단일한 수용체가 아닙니다. 어둠을 감지하는 막대세포, 색채를 입히는 원뿔세포 등 다양한 센서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각기 다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회로를 통해 뇌와 연결됩니다. 젊음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 시스템은 절정의 효율을 자랑합니다. 신호는 번개처럼 흐르고 뇌는 쏟아지는 정보를 순식간에 통합해내죠. 그래서 아주 빠른 깜빡임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임계융합 주파수, 줄여서 CFF라고 부르는데요. 깜빡이던 빛이 마치 멈춰있는 연속된 빛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그 경계의 속도를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이 CFF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떨림조차 젊은 눈은 놓치지 않죠. 여기서 시간과의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CFF 수치가 높다는 건 세상을 더 잘게 쪼개서 샘플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초라는 시간 안에 더 많은 장면을 포착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촘촘하게 수집된 순간들이 모이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밀도는 훨씬 더 짙고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나이듦과 함께 CFF 수치는 떨어집니다. 시각 시스템은 세상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죠. 세상을 담아내는 프레임 속도가 느려지고, 그와 함께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밀도 또한 옅어집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생사가 오가는 위기의 순간에 시간이 멈춘 듯 느려지는 이유를 여기서 찾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는 찰나나 추락하는 순간, 혹은 공포스러운 무언가에 쫓길 때 뇌는 생존을 위해 초각성 상태로 돌입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을 휘감으며 감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죠. 우리 신경계의 시스템, 어쩌면 시각적 표본 추출 속도 자체가 일시적으로 빨라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찰나의 순간에 더 많은 프레임이 찍히고 시간의 밀도가 높아지며 세상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앞서 짚어드렸듯 공포를 느끼는 순간 실제로 시간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증거는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 슬로모션 현상은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감각이라기보다는 기억이 뇌에 새겨지는 방식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 공포스러운 순간을 비현실적일 정도로 정밀하게 아주 깊게 조각해 놓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기억을 다시 꺼내어 재생할 때 그 풍부한 정보량 때문에 마치 시간이 길게 늘어난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 속에 시간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기계 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꽤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특정한 상황이 닥치면 시간의 다이얼은 분명히 돌아갑니다. 단지 우리가 그 다이얼을 마음대로 돌릴 수 없고 영원히 멈춰 세울 수도 없다는 게 문제일 뿐이죠.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 망원경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주 먼 과거처럼 느껴지고, 반대로 까마득한 옛일은 바로 어제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기묘한 현상입니다. 시간의 양쪽 끝이 찌그러지며 압축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거대한 뉴스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형화된 오답을 내놓곤 합니다. 최근의 사건들은 기억의 저편으로, 실제보다 더 뒤로 밀려나고, 오래된 사건들은 현재 쪽으로 당겨집니다. 시간선 전체가 마치 아코디언처럼 눌려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노년층은 젊은 층보다 훨씬 심한 망원경 현상을 겪습니다. 사건의 발생 시점에 대한 감각이 점점 더 심하게 왜곡되어 가는 것이죠. 도대체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온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강렬하고 독특한 기억이 줄어든다는 건 시간의 흐름 속에 닻을 내릴 랜드마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해가 흐릿하게 뭉개져 하나로 합쳐지면 그 일이 도대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가늠할 길을 잃게 되죠. 그게 5년 전이었던가 아니면 10년 전이었던가, 서로를 구분해줄 특징이 없으니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는 꽤나 섬뜩한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사건의 시점에 대한 현실 감각조차
믿을 수 없게 된다니 말이죠. 과거는 안개 속처럼 흐릿해집니다. 시간의 질서가 무너져 내립니다. 가속도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도 모자라 왜곡 때문에 과거마저 잃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제가 특히 충격적이라고 느꼈던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자들은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뇌 활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장치를 이용해 매 순간 뇌의 어떤 부위가 불을 밝히는지 들여다본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뇌는 영화를 끊김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경험을 뚝뚝 끊어진 개별적인 신경 사건들로 재구성하고 있었죠. 뇌가 특정 상태에 머무르는 안정적인 구간이 있고 그 다음 새로운 상태로 도약하는 전이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이 상태의 변화들이야말로 인지적 사건들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발견이 나옵니다. 똑같은 영화를 보는데도 노인들의 뇌에서는 젊은이들에 비해 신경 상태의 전이가 훨씬 적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뇌는 하나의 상태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뇌가 인식한 사건의 개수는 더 적었던 겁니다. 연구자들은 바로 이 지점이 시간이 빨라지는 현상의 원인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당신이 겪는 개별적인 경험의 수, 즉 신경학적 사건의 수가 줄어든다면 시간은 당연히 압축된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다시 한번 플립북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페이지 수가 줄어든 겁니다. 이는 노화된 뇌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할 때 기억을 적게 끄집어내는 문제만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순간조차 더 적은 수의 장면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죠. 의식의 흐름은 점점 더 듬성듬성해지고 그 결은 무뎌집니다. 시간의 밀도가 옅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비교적 초기 단계의 연구니까요. 우리는 아직 전체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도 충분하죠. 과학이란 본래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물론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의 수수께끼를 완벽하게 풀었다고 자만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하나의 심연을 향해 있습니다. 시간 감각은 철저히 생물학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뇌라는 정교한 기계가 조립해낸 환상이며 이 기계 장치는 우리가 나이듦에 따라 서서히 변해갑니다. 이 변화는 측정할 수 있고 예측조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오래된 의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고대의 플라톤조차 나이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고 1890년 위대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역시 같은 고민을 했죠. 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같은 시간의 부피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리고 매주가 마찰력을 잃고 미끄러지듯 흘러갑니다. 세월은 속이 텅 비어가고 결국 무너져 내린다. 텅 비어 무너진다라 정말 사무치는 표현 아닙니까? 제임스는 무언가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그 이유를 설명할 뇌과학이라는 언어가 그 시대엔 없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론은 무엇일까요? 첫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당신이 미쳐가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도 세상 만물처럼 나이 들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 인지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알수록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시간의 속도가 덜 공포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시간이 당신을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뇌의 신경장치들이 제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죠. 셋째, 행동하십시오. 신경학적 변화를 멈출 수는 없지만 그 파도를 길들일 수는 있습니다. 새로움을 가장 친한 벗으로 삼으십시오. 낯선 경험, 반복되는 일상의 파괴야말로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행하고 배우고 창조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당신의 뇌가 강제로 깨어나 기억을 조각하도록 자극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넷째,
시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으십시오. 물리적인 시계의 바늘로만 당신의 인생을 측정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비록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풍요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삶은 지루하게 늘어지기만 하는 텅 빈 일상보다 훨씬 더 고귀합니다. 목표는 시간을 억지로 붙잡아 늘리는 게 아닙니다. 그 빈 공간을 의미로 채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5째, 시간의 흐름 속에 던져진 의식 있는 존재로서의 기묘함을 음미하십시오. 시간은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언제나 그래왔죠. 시계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당신의 뇌는 심리적인 방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은 그 둘 사이 어딘가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지점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이라는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무기력한 나뭇잎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간 경험을 스스로 건축해 나가는 주체적인 설계자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순간, 기억을 새기는 행위, 새로운 경험 하나하나가 강물의 흐름 그 자체를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고 자유의지입니다. 물리학이 심리학과 조우하고 혈압과 입맞춤하며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불가해한 기적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무가 아닌 유로서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목류병 환자처럼 흐릿하게 하루를 걷지 마십시오. 반복이라는 늪에 빠져 뇌가 절전 모드로 꺼지게 두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책의 페이지를 두껍게 만드십시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자산은 시간뿐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감각하고 얼마나 밀도 있게 체험하며 얼마나 풍성하게 기억할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시계는 무심하게 계속 똑딱거리겠지만 그 똑딱거리는 소리의 틈새를 무엇으로 채울지 결정하는 건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물리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인생의 한 시기로 돌아가 그때 느꼈던 시간의 속도를 다시 경험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린 시절처럼 영원히 지속될 듯 길게 늘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순간이 언제인지 무척 궁금하군요.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어느 하루, 그